반갑습니다. 우리 장관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우리 내일신문 독자 여러분과 김종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애정하는, 혹시 애정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전 국회의원이신데요. 8월 29일 날 민주당, 집권 여당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표로 현재는 우리 김부겸 전 장관님과 이낙연 의원 두 분이 출마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기조로 당대표 후보에 나서신 분들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먼저 일정이 우리 김부겸 장관님을 모시게 돼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뭐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상적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질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야 내용 있게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유익한 컨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그렇게 합니다. 답변 자료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 장관님은 뭐 준비된 리더십이고 맥락을 꿰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냥 육성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현재 정치 일정으로 보면 내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선거는 2022년 내후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당대표에 도전하신 김 장관께서는 이 세 개의 중대 선거를 연속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당장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 안타깝게 별세하셨는데 녹록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저는 결국은 지금 차분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도 네. 사람이지만 네. 지난 총선 때 저희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그 국민들에게 꼭 지금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것, 즉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의 삶을 튼튼하게 지키겠다. 이런 뭐 튼튼한 사회 안전망 같은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또 정의에 대한, 공정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 또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렇게 해내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 등 사회적으로 이 자산 양극화에 따른 이 분노를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네. 마련을 해서 그 위에다가 좋은 인물들을 지금부터 계속 경쟁도 시키고 또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서 그런 인물과 그런 튼튼한 정책을 엮어야만 저희들은 내년 4월 사실상 미니 대선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뭐 물론 어디에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결국은 자기 임기 내에 이 중요한 선거를 다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내년 4월 7일 재보선이 미니 대선, 그러니까 대선급 선거가 되게 된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면 서울하고 부산 유권자가 1,140만 명. 유권자 기준으로 그렇고 그렇죠. 인구 기준으로 인구로 치면 치면 뭐 그냥 한 1,400만이 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중대 선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낙연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는 일을 진행을 하실 거가 이제 전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달에 당대표를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3월 9일 사퇴하고 4월 7일 지방선거, 우리 재보선을 치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이제 제기되기 시작을 하는데 현재로는 이제 이낙연 의원의 후보의 대세론 이른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뭐 오랜 세월 일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여기에 결부되면 당대표로서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론 대 김부겸의 대안론 이 두 개가 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주장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예. 제가 제일 이 당을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예. 이 시기에 제가 무슨 대선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제 정치적인 어떤 꿈보다는 지금 쓰임새가 제일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당의 튼튼한 저변을 확대하고 또 다가올 이런 여러 가지 중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차분하게 예. 그건 아마 제가 제일 낫다. 그래서 예. 제가 어떤 대선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이번에 당 대표에 도전한 것이고요. 예. 분명한 것은 이번에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런 뭐 대선 전초전이 아니죠. 정확하게 당 대표를 뽑아서 당의 어떤 체질 또 당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다가올 이런 중대 선거,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선거를 준비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번에는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당 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선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그 상대 후보 측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듣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뽑는 당 대표는 이른바 대세론에 기반해서 가기보다는 진정으로 당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후보로 적임자다. 그런 이제 강조하신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꽃가마를 타는 후보가 아니라 노를 젓는 후보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젓는 이 배에 어떤 대선 후보를 모셔서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러려면 저희들이 취약한 지역인 지금 영남에서 저희들 이번 총선을 치러 보니까 결국 한 20대 영남 PK 합치면 한 20대 중후반 정도의 지지율밖에 안 나와요. 정당 지지율은. 후보자들 딴편은 좀 다릅니다만. 이걸 적어도 한 40%까지 올려야만 우리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대선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그 역할을 맡아보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승리해야 될 이유 또 근거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영남에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강조하셨는데 300만 표 이상, 그러니까 대구시장 때도 내가 40% 이상 득표했고 그걸 입증을 했다. 그래서 영남에서는 내가 이낙연 후보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고 본선 경쟁력 면에서도 300만 표 이상 끌고 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적격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김종필 대표께서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전당대회란 말이죠. 대선 후보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국민들 사이에 지금 특히 우리 당의 취약지역 국민들 사이에는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정치의 이 암덩어리 지역주의라는 게 이번에 우리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이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이번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의 그 취약한 부분에서 최소한도 무너지지 않을 기본은 딱 닦아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특히 우리 당의 취약적인 영남에서 그런 어떤 득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데는 제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거고 뭐 대선 후보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다릅니다. 다만 지금 우리 당과 우리 취약지역 국민들 사이에 이런 정도의 신뢰를 올려놓는다면 나머지 지역에서 우리 당의 정책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태우더라도 저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의 착각을 잘 교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자료를 중심으로 코멘트를 했는데 강조점은 어쨌든 준비된 당대표고 당대표로서 그 지금 말씀하신 강조하신 거를 책임질 수 있다. 대선 문제는 이제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대선 후보가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바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그 강조점은 그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대선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제 지난 4.15 총선 때 그 총선 민의는 어쨌든 지금 집권 세력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 측면, 그러니까 호평도 있지만 한편에는 현재 제1야당이 뭐 부실하고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평가를 못 받는 측면. 그러니까 전부 다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야당의 미흡한 점 이런 점도 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김 대표님도 잘 알다시피 선거라는 게 특성상 우리를 좋아서 찍는 표도 있지만 상대편이 하는 게 너무 싫거나 혹은 부족해서 저희를 찍는 표도 있다는 게 이제 정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집권당입니다. 그래도 176석이나 국민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을 위임해준 네. 국회 권력을 위임해준 그런 집권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늘 회초리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네. 우리 사회 곳곳에 아프고 힘든 분들 특히 또 이번에는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일종의 기성세대의 기성세대. 여러 가지 어떤 기득권 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네. 젊은 세대들의 또 분노, 네. 공정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주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더 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나마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특히 또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역병 속에서 잘 대처한다는 그런 평가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안주하면 큰일 나죠. 네.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 됐는데 177석 자만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문제의식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국민들도 이제 동의하는데 최근 이제 입법부부터 행태를 보면 이른바 상임위 독식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싹쓸이를 했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하려면 입법부에서 입법으로 백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진보든 보수든. 자, 현재는 근데 국회 운영이 협상이 실패한 측면도 있고 야당의 문제도 있지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당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협치에 대한 노력이나 방법론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건 JP께서도 잘 알다시피 네. 기본적으로 한 두어 차례 합의를 했잖아요. 네. 우리도 상식이 있는데 왜 상임위원장과 독점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른바 알짜상이 6개인가를 7개를 내놨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법사위에 대한 지나친 어떤 집착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여야가 법사위가 앞으로 그동안 사실상 상원 노릇하던 그 월권을 그런 특권을 없애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법사위를 가지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입법 과정을 소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걸 갖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어떤 아픔과 분노를 샀습니까? 그걸 20대 때. 그래서 일 안 하는 국회라고 찍혔고 무능한 국회로 찍혔는데 21대 이렇게 저희 당한테 우리 당한테 이렇게 많은 의석을 주셨을 때는 이제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제대로 해보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의석을 준 건데 아까 얘기한 법사위를 꼭 가지고 또 과거처럼 사실상 상임위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관계자를 다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법사위에서 한두 가지 핑계를 대서 4년 동안 법을 사장시킨 이런 선례를 어떻게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자꾸 엎어지거나 깨지 말고 그런 몇 가지를 지켜주셔야 정말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지도부의 어떤 역량과 인내심을 믿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그러니까 좀 더 야당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치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상임위를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렇게 현재 야당이 했던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숙된 여야 관계가 정립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야당을 좀 보면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 체제입니다. 비상경영인데 회사로 치면 현재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체질 개선은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경쟁력을 가질지 모아서 말씀드리면 여야가 파트너십이 있어야 서로 건강하게 경쟁을 해야 국민한테 훨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정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야가 그런 성숙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데는 뭐 이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놀라운 것은 저분이 정말 여야를 골고루 이제 등판해서 말하자면 해본 분이고, 해본 분이고 또 이번에 지금 들어가자마자 사실상 총선 이후에 그냥 지리멸렬하던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를 지금 그나마 지금 대오정비는 했죠. 대오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기본소득제 도입 등 몇 가지 아젠다를 던진 게 지금 우리 여당도 반응 안 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것만 해도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전국 정치를 꿰뚫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결심하셔야 될 게
사실상 아직도 태극기 부대라든가 혹은 탄핵 이전에 연연해 그런 세력들하고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조금 선을 끌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발목 잡는 정치가 어느 정도 끝난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당에 대해서도 저는 양보를 요구하시면 여당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른바 이제 극좌도 문제인 것처럼 극우 예.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이제 뭐 긍정 평가하는 분들도 극소수가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좀 극우적인 형태 이런 부분들은 좀 반공에 이제 또 이제 수구적인 거에 매몰된 이런 건 좀 절연을 하는 게 건강한 야당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분들이 태극기를 드는 것도 하나의 또 자기 표현 방식이죠. 정치적 의사 표현이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 아직까지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든가 또 이번에 남북 관계를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에서 그 풍선에다가 그 여러 가지 자극적인 그런 문구를 넣어서 띄우는 거 이게 도대체 우리 이 절박한 민족 문제라든가 남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발목을 잡아서 마치 문재인 정부한테 반대하려면 우리하고 손잡자는 식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다시 그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위기 상황입니다. 뭐 안타깝지만 한 인간에게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오늘 이제 연결식을 하고 이제 폐암의 세계로 떠나셨는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등 이른바 이제 성추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청년 세대들이 공정 가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제 이른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 또 부동산 문제는 모든 서민들의 삶과 민생과 직결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실책 또 오류 이런 것도 있고 또 아직은 역량의 한계, 실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이 그 어려운 민생 문제, 중첩된 남북 관계를 포함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을 건지, 어쨌든 집권당 당대표로서 이후에 맡게 되신다면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건지에 대한 해법을 좀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우리 JP께서 미리 지금 네. 지적하신 문제 네. 제일 아프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소위 고위공직자들은 사실상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그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이게 엄격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점에서 저희들이 국민 눈높이와 또 젊은 세대들이 갖는 그런 기준에 많이 부족했다라는 걸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더 따가운 질책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내부내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몸부림을 쳐서라도 네. 이 문제를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특히 경제 문제가 과거 우리가 고도성장기 때의 어떤 그런 환경하고 전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그 정책을 설계하고 그걸 또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거나 준비시키는데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도주도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특히 주 52시간 하는 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제도를 착근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특히 그중에서 제일 힘든 게 지금 자산이 워낙 양극화됨으로써 사실상 이 감당할 수 없는 불평등, 양극화 이게 이제 이거를 풀지 못하면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금 위기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어찌 보면 정책의 내용보다도 그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집값이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천정부지로 뛰면서 오는 국민적인 허탈감, 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치밀하게 예를 들면 다세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도의 부담을 주고 또 어떻게 퇴로를 열어주고 또 그리고 정말로 평생 처음이라도 내 집을 한번 갖겠다는 분들을 위해서는 뭘 도와주고 청년 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공급을 늘리고
이런 구체적인 패키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못 말하자면 마련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찔끔찔끔 하다가 보고 또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혹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세대 말하자면 네. 집을 여러 채 가졌다. 다주택자가 되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끔하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부터 네, 확실히 고치겠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결심을 하고 또 그걸 국민에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시행되는구나 네. 하는 그런 우선 정책과 어떤 그 의지에 있어서 네. 국민들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신감 있게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지적하신 주요 정책 사안들이 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신다면 김부겸호 민주당은 가장 우선순위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또 이른바 일자리 문제 중에서 어떤 걸 그래도 가장 그 수위에 놓고 정책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저는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지금 부족한 예. 사회 안전망을 빨리 확충하는데 예. 온 힘을 쏟겠습니다. 소위 이제 이번 안타깝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늘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예, 예. 내가 적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예.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또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안전 거물이 쳐져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죠. 예. 그런데 그동안 보면 복지 체계로 많이 그걸 뒷받침을 해왔습니다만 곳곳에서 허점이 보입니다. 특히 취업 전선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뭐 취준생들이죠. 예.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렇고요. 또 적어도 50이 넘어서 조기 이 직장에서 퇴출되신 또 이런 분들. 그리고 사실상 감당할 수 없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특수 고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 다 묶으면요. 저희들이 2,750만 취업자 중에서 사실상 고용보험 및 기타 직역의 혜택을 받는 55%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사실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무슨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든가 뭐 등등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내 삶이 여기서 떨려나면 곧 끝이다라는 이 절박감이 노동에 있어서도 조금 유연한 어떤 대응이 불가능하고요. 또 기업들도 자기 혁신을 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한 기업이 그렇게 말하자면 문을 닫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직을 하거나 혹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분노와 불안이 쫙 깔려 있는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이런 획기적인 사회 안전망을 깔아놓고 예. 그다음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네. 도입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돈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을 하는 결국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정직하게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이제 전대미문의 이제 질병인 그 코로나19 전이든 후든 우리 국민들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핵심적인 사안들이 주요 이제 정책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는 리더십, 그러니까 유능한 집권당 그래야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되는 건데 다소 이제 과격한 표현입니다만은 일각에서 이른바 이제 진보 민주 이쪽은 정책 그 대안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말은 많은데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책 사항과 관련된 걸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사전에 받았던 서면 답변지에 보면 유능한 국가를 유능한 리더십을 세우겠다. 이걸 많이 강조하셔서 정책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질문 조금 바꿔서 지난번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낙선하셨습니다. 4번 출마하셨죠, 대구에서?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소통이라고 하는 게 같은 편끼리도 물론 어렵습니다. 뭐 가족 간에도 어렵고 오죽하면 애인 간에도 소통이 어렵다는 건데 현존 정치인 중에는 가장 소통하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도전하신 거예요. 근데 소통의 기저나 방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강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시간 관계상 당내 전당대회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이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친문이라고 하는 흐름이나 좀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오면은 친문과의 소통, 달리 표현하면 친문의 비문과의 소통, 이게 이제 잘 되면 당대표에 당선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보관 있으십니까? 예. 예. 뭐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나? 예. 이른바 이제 친문의 예. 이제 핵심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읽히는 그런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이 있죠. 예. 그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그래서 적어도 당신들이 이번 과정에서는 집중에 안 나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왜? 결국 당신들이나 우리들이 모두 함께 꾸는 꿈은 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야 뭐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른바 친문으로 이야기되는 이 정치 세력들이 또 미래에서도 여전히 또 자기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좀 이 힘이 있는 만큼 그만큼 힘을 말하자면 좀 길게 넓게 쓰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네. 왜냐하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만 하고의 말하자면 요 기간 동안만 당신들이 정치를 할 건 아니지 않냐. 그 이후에도 하고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모여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기다리는 참 그걸 기대하는 이 많은 국민적인 여론을 당신들이 좀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길게 보고 또 넓게 보아라. 네.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뭐 저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도 특정한 어떤 세력에 혹은 특정인에게 뭐 이렇게 깊이 경도된 그런 선택이나 이런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희망사항이시기도 할 테고요. 이게 현실화되면 이제 진짜 페어한 어떤 선의의 경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그 비문연대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 하실래요? 뭐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당을 더 풍부하게 당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당내 경선입니다. 따라서 이건 대선 전초전도 아니고 또 하나 또 뭐 이런 거 흔히 당내에 있는 뭐 영원함 그런 지역 대결도 아니고 또 아까 이야기한 당내 개파 간의 무슨 싸움도 아닙니다. 따라서 뭘 특정한 세력을 반대하기 위해서 뭉친다. 또 특정한 뭘 하기 위해서 또 뭉친다는 게 사실은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건 해서도 안 되고 또 현재는 그 불가능하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 만병통치약이나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한목적적인 게 현실 정치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윈윈하기가 쉽지 않은데 윈윈을 하려면 한국 사회의 특성상 영남과 호남이 서로 유연성을 갖고 또 조화롭게 공존을 하고 또 통합력이 생겨 이러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호남에 기반하고 계시고 우리 김부겸 후보는 영남에 기반하고 계십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그 비교 위에 있다. 이낙연 후보는 이런 점이 장점인데 이런 점이 보완되면 좋겠다. 이낙연 후보님의 강점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져 있죠. 일에 대한 정말 철저한 책임감, 또 수행 능력.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정치적인 상대방,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협조 요청할 건 요청하는 어떤 그런 당당함을 총리 시절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아마 이낙연 지금 후보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한 곳에 모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로서 그건 완벽한 어떤 그런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대선 후보 이전에 우리 당이 넘어야 될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앞두고 있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김부겸을
당대표를 뽑아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 임기를 다 채우면서 이 당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많은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만 적어도 진정성 그리고 당을 위해서 기꺼이 제가 한 몸을 던지는 그런 헌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점이 있다. 또 그런 점은 좀 높이 사주시라.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네. 많은 분들이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쭙고 싶은 게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핵심은 출마의 목적은 당대표다. 당대표에 당선되는 것. 이걸 성취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문제 제기는 대선 후보로 도약하기 위한 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표 차로 지거나 근소한 차이로 치면 단연 대선 후보 2위로 테이크업 할 수 있다. 그래서 괜찮은 마케팅적으로 경영적으로 괜찮은 도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징검다리로 이 전당대회의 당대표를 보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면 당대표일 수도 있고요. 대선 후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부겸이 생각하는 그 시대 정신, 내가 당을 운영한다면 또 국가를 경영한다면 나는 이게 트레이드 마크다. 김부겸표 리더십. 내가 당대표나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런 시대 정신에 복무한다. 뭐 이낙연 후보는 빼더라도 스스로의 내용을 좀 강조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결국은 소위 말해서 그냥 대선 후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예비선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뭐 정치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 나름의 정치적 야심보다는 제가 어디에 쓰임새가 있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고민 끝에 특히 대구에서 총선에서 그런 패배를 하고 난 뒤에 적어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이 내렸을 때는 제 나름대로 정말 제 진정성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제가 한 5월 중순경부터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을 한번 조금 외연을 넓히고 다음 대선에 확실한 승리의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쭉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구도가 짜여지기 전부터 그런 점에서 한번 제 진정성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낙연 후보님이 직접 나오신다기보다도 오히려 홍영표, 우원식 이런 분들이 이야기가 더 나올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제 진정성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왜 그 당대표로서 김부겸이냐? 내가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라면 왜 김부겸이냐? 시대 정신의 측면에서 한번. 저는 결국은 이 시대 정신은 공존입니다. 공존이라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또 이른바 사회적인 약자와 사회적 강자들 사이에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한 그런 제도 개혁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 이건 못 이뤄내고는요. 우리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강자들만 살고 부자들만 사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런 누군가는 설득을 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타협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데는 적어도 제가 제일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제 확신이 있고요. 어떤 제가 말씀을 이래 했더니 저 친구 그냥 어영부영하게 여야가 그냥 타협이나 하자는 거 저는요. 필요하면 타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땐 또 투쟁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진보의 가치를 갖고 있던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던 양쪽이 같이 살지 않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소위 말해서 짓밟는 거나 혹은 쓸어내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우리에게 도전적 과제인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점점점 더 경랑이 일고 있는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의 미중의 패권이라든가 이런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는 이룰 때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사회적 강자,
부자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누리던 그 엄청난 어떤 기회와 어떤 자원을 이제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이제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뺏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거꾸로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국민들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대화할 건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는 그런 합의를 없이는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절박한 어떤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바로 그 역할, 그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민주당, 책임을 지는 당대표 김부겸이가 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